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지난번 그 학부 개관 OT에서도 뵌 얼굴들이 계시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1차 신입 편입생 분들을 대상으로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1월에 전체 OT를 한번 진행을 했어요. 교수님들이 이제 근데 그때 그 줌 본사에서 우리 교수님들 계정을 다 끊어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당혹스럽게 중간에 끊겨가지고 사실 우리가 다 돈 내고 쓰는 건데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에 그 본사에다 항의를 해서 다음날 이제 다행히도 바로 이제 조치를 해서 풀리게 되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첫째 날 진행했던 OT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또 이제 들어와셨던 분들이 또 떨어져 나가고 튕겨 나가고 이러면서 녹화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지난번에 했었던 OT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차 신편입생들 모집을 해서 또 2차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다시 그럼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이민우라고 합니다. 이 사이버외대 한국어학부에 입학하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길게는 4년, 1학년으로 입학하신 분들은 4년, 짧게는 이제 2년 또는 뭐 굉장히 열심히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은 1년 반 이렇게 졸업을 계획을 하고 아마 공부를 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들을 안내를 해드릴 테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커다란 틀 안에서 간단한 개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일, 모레, 그리고 토요일까지 이제 연속해서 매일 저녁에 각 전공별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저희 학부의 교수님들께서 각각 좀 더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들으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테고요. 사이버 대학의 공부라는 게 사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사이버 대학의 공부는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뭔 소리냐, 뭔 말이냐라고 되지만 사이버대의 특징이 반복해서 무한하게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천천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알아듣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될 테고 이렇게 알아듣는 것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눈덩이처럼 지식이 확장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학교만 다니는 학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업을 이어가거나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면서 또 짬을 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짬짬이 틈틈이 공부를 해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희 교수님들 모두 이 학부의 교수님들이 모두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 2차 입학까지도 축하를 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학부의 소개, 학부 구성원들 그리고 학부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오리엔테이션이 또 있어요. 토요일 날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공지를 보셨을 텐데요. 토요일 날에도 또 반복해서
우리 또 만나서 인사를 나누게 될 테니까요. 그때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학부의 전임 교수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고요. 저는 이민우라고 하고 학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간단하게 이제 프로필과 담당 교과목을 써놨는데요. 저는 이제 의미론으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을 중점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어 교육 과목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 과목과 한국어 교육 담당을 나누어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죠.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도 뭐 한 20여 년 정도 그 센터에서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고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정란 교수님이시고요. 진정란 교수님은 이제 국어학으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이제 담화문법을 전공으로 학위를 쓰셨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진정란 교수님께서 사이버외대 한국어 학부를 최초로 이제 개설하실 때부터 계셨던 분이셔서 대략 한 15년 정도, 사이버대가 최초로 생길 때 사이버대에서 이제 그 교육을 만들고 과정을 만들고 수업을 해나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격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중언어학회라고 하는 언어교육 학회이죠. 언어교육 한국어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가 있는 학회이고요. 거기에 올해부터 회장을 맡아서 이제 회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우리 학교에서 이제 입학처장님과 K-스터디 센터라고 하는 그 외국인을 가르치는 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접하게 될 텐데요. 그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화법과 문법 교육과 관련된 수업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박희성 교수님이시고요. 박희성 교수님도 이제 한국어학으로 응용국어학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센터에서 오랫동안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셔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과 관련된 과목과 그리고 이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수업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부의 가장 인기가 많으신 교수님이신 노채한 교수님이시고요. 노채한 교수님은 의문론이 전공이시고 의문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발음교육과 관련된 부분의 교육을 주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노채한 교수님이 일본에서도 그 교수직을 하셨기 때문에 일본어권 한국어 교육론, 그래서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가르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송은정 교수님이십니다. 송은정 교수님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언어학과 그리고 한국어 교육론 부분, 기능교육 쪽에 수업을 맡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학부에는 5분의 교수님이 계시고요. 동일 전공으로 5분의 교수님이 계시는 대학은 오프라인 대학에도 없습니다. 오프라인 대학에도 없고요. 사이버 대학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최대 4명이 계신 곳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학과에서는 가장 많은 전임 교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어 교육의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한국어학부의 그 내용들, 한국어학부가 어떤 곳이고 어떤 내용의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게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가지의 항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한국어학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한국어학부 전공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마 수강 신청 들어가셨을 때 보셨을 거예요. 한국어학부는 다른 학부와 달리 이제 전공이
굉장히 이질적인 전공 두 개가 함께 있는 학부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전공과 한국어 전공이 있는데 여기에 아마 그 외국인, 그러니까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신 분들도 지금 계시죠. 그래서 한국어 전공은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신 분들만 선택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전공입니다. 그래서 국적이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모국어가 한국어이면 그러면 한국어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국적이 한국인이면은 안 되고요. 선택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어 전공은 한국인이지만 국적이 한국인이지만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어서 한국어 능력을 더 키우고 높여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국어 전공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국어학, 어학을 공부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어 전공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곳입니다.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 교육 전공은 명확하게 목표가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을 이제 키우는 양성하는 교육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도 한국어 선생님과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우리 학부에서는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이게 굉장히 이질적이면서도 아주 이상적인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동기들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동문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졸업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엄마, 그럼 엄마.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걸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갖고 항상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지 들었죠? 제가 말 안 들으면 돼요, 엄마. 그러면 이제 졸업을 하기까지 학점을 들어야 되죠. 사이버대는 일반 대학과는 다르게 학점을 선택하는 데 따라서 학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학점당 학비로 계산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소 학점부터 최대 학점까지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점 관리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1학년으로 들어왔으니까 반드시 4년 만에 졸업해야 되는 그런 학칙은 없어요. 3학년으로 들어왔으면 내가 2년 만에 졸업해야 되는 그런 학칙이 없습니다.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졸업 안 한다고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내가 3학년으로 들어왔어도 4년 동안 그냥 천천히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1학년으로 들어왔어도 한 6년, 7년, 한 5, 6년 수업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주변에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보시면 학번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수업 듣는 중에서 그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바쁘신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거나 바쁜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 일상적으로 그럴 경우에 이제 조금 줄여서 수업을 듣거나 조정을 해서 그걸 좀 늦춰서 조율을 해나가시는 분들이고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학점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졸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 학점은 정해져 있는데 최대 학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졸업 학점이 최소 학점이 140학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180학점, 200학점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냥 듣고 싶은 거 그냥 다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꾸준히 들으실 수 있는 거고 최소 이수학점만 채우시면 졸업 기준은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시점부터 내가 졸업을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다른 수업들을 좀 더 듣고 천천히 졸업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학년이 140학점이 되는 건데 이때 전공 필수 학점, 전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필수 이런 건 없고요. 전공이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두 개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한국어 교육전공은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정해놓은 자격증에 필요한 영역별 최소 학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따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이건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 졸업 과정과 전혀 다릅니다. 물론 학부에서 국립국어원에서 만들어 놓은
그 영역별 학점에 따라서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국립국어원에서 정해놓은 영역별 학점을 생각하지 못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역별 최소 학점, 국립국어원의 영역별 최소 학점을 체크하는 것, 어떤 영역별로 내가 학점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체크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 한국어 교육원 자격증을 따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걸 반드시 체크해서 졸업 전에 반드시 체크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건 한국어 교원 자격증 심사는 개인별 심사가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거를 해주질 못해요. 이걸 책임질 수도 없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확인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졸업 이후에 심사를 하는 거라서 졸업 이후에 심사에서 떨어지고 나면 그러면 굉장히 난감해지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입학하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대요. 국립국어원에 그래서 몇 번 저희가 문의도 하고 개선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국립국어원에서는 그거는 학생이 본인이 그걸 관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계속을 그래서 매년 한 분 정도씩 탈락했다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학교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는 반대로 이 학교에 문의하세요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졸업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립국어원 규정에는 졸업한 이후의 학점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이런 생각해요. 졸업하고 나서 그럼 졸업했으니까 부족한 학점이 나오면 학점 등록으로 과정만 해서 그렇게 따면 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국립국어원에서.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졸업한 그 졸업증명서에 나온 것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부분. 교원 자격증의 그 영역별 이수학점. 그리고 이제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몇 학점을 따야 하는지를 보시면 이 두 개가 다르게 구분이 돼 있어요. 전공 학교에서 정한 졸업 필수 학점은 최소 학점은 42학점입니다.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45학점을 받아야만 돼요. 3학점을 더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 3학점이 뭐냐면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고 하는 필수 과목, 이 자격증을 위한 필수 과목이에요. 요거 하나를 더 든다. 그래서 42학점의 한국어 교육 전공 수업을 영역별로 듣고, 그리고 한국어 교육 실습 3학점을 들어서 45학점을 채워주면 그러면 이제 교원 자격증을 충족하게 되는 거고요. 한국어 교육 실습을 듣지 않다고 하더라도 42학점만 되면은 졸업 기준에 충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업 신청해버리면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자격증 안 받고 졸업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은 교양 학점을 18학점을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교양 18학점.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선택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전공 이외의 나머지 자유선택으로 들어서 140학점을 듣는 거고요. 140학점을 채우는 거고, 2학년으로 들어오신 분은 105학점만 들으시면 됩니다. 왜? 35학점은 전적학기, 그러니까 그 전적대학이죠. 이전 대학에서 학점 딴 걸로 인정해 주는데, 그게 이제 자유선택으로 교양하고 자유선택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맞추시면 되고, 아마 3학년으로 편입하신 분들이 제일 많으실 텐데 3학년 편입을 하신 분들은 70학점을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졸업한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70학점이니까 전공만 42학점 듣고 나머지는 자유선택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굳이 교양은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돼요. 교양은 필수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교양을 다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전적대학 학점에서. 그래도 뭐 내 교양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들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건 다 자유선택이 됩니다. 자유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학부, 다른 전공, 뭐 내가 영어 학부나 뭐 베트남어 학부나 스페인어 학부 과목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들으셔도 되고, 그건 다 자유선택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겠다. 그러면 이건 수강 신청할 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졸업할 때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계획하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보죠. 최소 이수학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게 바로 이건데요. 내가 전공으로 졸업하겠다라고 하면 42학점이 되는 거고 한국어 교육 자격증을 받으려면 여기에 플러스 3학점 해서 한국어 교육 실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계열은 다 동일하게 교양 18, 복수전공을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36학점을 복수전공을 하는 전공 수업을 자유선택으로 듣는 겁니다. 내가 영어를 복수전공하고 싶어 그러면 영어학부의 수업을 36학점을 계속 수강 신청해서 듣는 거예요. 36학점이 될 때까지. 그러면 그건 자유선택으로 계속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 졸업할 때 내가 36학점을 영어학부 전공 수업을 들었습니다. 라고 확인해 달라 라고 신청을 하면 인정, 복수전공 심사에서 복수전공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부전공은 21학점이고요. 그래서 복수전공과 부전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자유선택으로 졸업하기 전까지는 전공 아니면 자유선택 이렇게 생각하고선 수업을 신청해서 들으시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별로 3학점이고 그리고 아마 그 교양이나 그 겨울방학에 교육과가 이제 1학점짜리 이제 교양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듣기만 하면 학점을 듣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학점 계획을 수강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가 몇 학점을 어떻게 채워서 어떻게 졸업할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해야 될 일은 이제 그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3학년이라고 한다면 4학기가 될 테고요. 이제 기본 4학기가 될 테고 그 외에는 이제 그 이상 내가 졸업을 몇 학기에 할 거냐 그러면 매 학기마다 몇 학점씩 들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쭉 계획을 세워서 수강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교육과정 중요한 부분이죠.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요 교원 자격 과정은 이제 금요일에 박희성 교수님께서 따로 또 요것만 집중해서 이제 각 과목의 성격이랑 어떻게 수업을 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드릴 테니까요. 저는 중요한 몇 가지 부분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아까 영역별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국립국어원에서 정해놓은 거고 이건 국어기본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영역에 있는 과목 요만큼씩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영역이 5개의 영역이 있어요.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 실습. 이렇게 5개 영역이 있고 우리 학부의 교육과정 안내에는 모든 과목에 다 영역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거기 1, 2, 3, 4, 5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과정 표를 보시면 우리 학부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학부만. 그래서 그 영역 표시들을 잘 보고 이 과목이 몇 영역에 속하는 과목인지 보면 내가 몇 영역을 몇 과목 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한국어학은 2과목이죠. 6학점. 일반언어학, 응용언어학도 6학점입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학부에 가장 많은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요. 그렇죠? 8과목이죠. 8과목 24학점. 그리고 문화 6학점 2과목. 그리고 마지막 요게 교육실습 과목이라고 해서 3학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총 45학점이라고 하는 걸 들어야 되고 우리 학부에 개설된 과목이 45학점만 개설된 게 아니잖아요. 45학점 이상 충분히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요 영역에 균등하게 그 최소 기준에 맞춰서 일단 최소 기준에 맞춰서 수업을 들어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 다 충족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편하게 다른 수업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를 만약 부전공한다라고 한다면 부전공을 한다면 정해진 수업이 있어요. 부전공 과목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21학점, 그래서 굉장히 적은 학점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만 딱 들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 정해져 있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선행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것을 우리 학부에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한국어교육전공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다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체크하세요.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있어요.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이유가 뭐냐면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법령을 지금 개정 중에 있어요. 개정 중에 아마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부터 그 소식은 들으신 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현장 실습 참관을 필수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롭게 국립국어원에서 지침이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어요. 현장 실습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 학기까지는 필수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관하도록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는 순간부터는 현장 참관이 필수가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1학년 여러분 신입생분들이 현장 실습을 하게 될 시점에는 현장 실습이 필수가 될 거예요. 필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실습이 필수가 그걸 위해서 저희가 케이스터디 센터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어디서 실습을 하지?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는 기관들을 지금 케이스터디 센터를 만들어 놨고, 이외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뭐 아는 데가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내일 모레 박기성 교수님이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국립국어원이 또 하나 교육과정 취득 과정에 대한 법령을 개정하면서 현장 실습 참관을 필수로 하면서 이제 자격증 취득 과정의 교과목들을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작년 겨울에 12월에 발표를 했고 올 1월에 12월에 공청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령 개정 과정이 이렇게 공청회 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고 고시하잖아요. 고시하면 그럼 일정 기간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적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전 걸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 학부에서 이제 조금씩 거기에 맞춰서 교육과정 사이버대는 미리 컨텐츠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미리 이제 한두 과목씩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학기부터 교육과정이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과 다음 2학기에 교육과정이 내년도 1학기 교육과정이 조금 또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건 아니고 한두 과목 정도 이제 국립국어원의 개정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목이 바뀌거나 과목명이 바뀌거나 뭐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교육과정을 항상 신경 써서 다음 학기에 어떻게 공지가 되는지 저희가 항상 미리 공지를 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걸 바꿀 겁니다. 공지를 하니까요. 그걸 미리 보시고 공지를 잘 확인해 주세요. 공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아마 홈페이지에 있는 것과 조금 달라지는 게 여기 예정이라고 써 있는 게 이렇게 있을 겁니다. 한국어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들어가고요. 응용언어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조언어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학부에 원래 이제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이 우리 학부에서 과정을 했었는데 다문화 상담 심리학과가 신설되면서 작년에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다문화 전문가 과정을 이제 다문화 상담 심리학과에서 이제 그 과목을 가져갔어요. 그쪽에서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어쨌든 이제 한국어 교육 전공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다문화사 전문가 과정을 같이 이제 수강하시고 과정을 같이 이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다문화 상담 심리학과와 합의를 해서 공동 개설을 2과목을 우리 학부에서 하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문화 사회 교수 방법론과 다문화 사회 교육론이 우리 학부의 한국어 교육 전공 과목으로 개설된다는 겁니다. 다문화 상담 심리학과에도 똑같이 다문화 사회 교수 방법론과 다문화 사회 교육론이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는 코드가 다른 거예요. 내가 수강 신청을 할 때 다문화 상담 심리학과를 선택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 과정 중에 이 2과목을 수강 신청하면 그럼 그거는 다문화 상담 심리학과 과목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는 뭐가 돼요? 자유선택이 돼요. 선택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 학부 안에서 수강 신청 안에 한국어 학부 과목으로 다문화 사회 교육수 방법론과 다문화 사회 교육론이 나오게 됐을 때 거기서 선택하면 그거는 전공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인정되지 않는 거고 그냥 한국어 전공으로 수업으로만 과정으로만 인정이 되는 것.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수강 신청할 때
그러니까 전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요 과목이 개설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건 2학기 과목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학기별로 나눈 걸 좀 볼게요. 자, 이렇게 학기별로 1학기 과목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지금 하셨죠? 수강 신청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 못 하신 분들은 뭐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있으니까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1학기 과목으로 이렇게 개설되어 있어요. 1학기 과목은 지금 변경된 게 없습니다. 현재 변경된 게 없고요. 2학기부터 바뀌기 시작하니까 1학기에 여러분들이 신청하셨을 테고 그래서 이건 똑같은데요. 지금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 해서 1영역 각각의 1영역, 2영역과 4영역은 과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2영역은 2과목, 4영역도 2과목 이렇게 2과목씩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3영역은 이제 많이 있죠. 이렇게 많이 교육과 관련된 건 많이 있고 1영역도 충분히 이제 넣으려고 좀 더 많이 넣었습니다. 2, 4영역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제 이게 어떻게 지금 중국어권 한국어교육론과 한국어교육과 멀티미디어는 개설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교육과정 개편에서 교육 내용이나 컨텐츠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번엔 개설을 안 했어요. 2학기부터 바뀌는 걸 보시면 여기 한국어학이라고 하는 수업이 이제 새롭게 생길 테고요. 한국어 의미 활용론이 1학기에도 있었는데 2학기에도 또 있네요. 옮겨갑니다. 2학기 과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학기에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1학기에 듣고 2학기에 옮겨져 가니까 그러니까 2학기에도 또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학기로 옮겨갑니다. 한국어 의미 활용론은 2학기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한국어학은 새롭게 만들어진 거고요. 새롭게 생기는 거고 한국어 의미 활용론은 1학기에서 옮겨갔습니다. 자, 2학기 보면 두 과목이 이렇게 있죠. 신설 예정입니다. 대조언어학은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이거 이름만 바꾼 겁니다.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하는 과목 이름이 대조언어학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과목과 요 과목은 똑같은 거라서 요거 옛날에 있었던 요 과목은 지우고 요 과목명으로 이제 바뀌어서 개설되는 거고 응용언어학이라고 하는 이 영역의 과목이 하나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영역 과목이 두 과목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언어학을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2학기 과목 중에 3영역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한국어 교육과 멀티미디어 요게 있죠? 1학기 과목에서 2학기 과목으로 바뀌고 2학기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뭐 요즘에 온라인 교육이 대세가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게 돼서 그걸 개편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최신의 경향들을 집어넣느라고 2학기에 옮겨서 개설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옮겨갈 거고요. 그리고 4영역에 있었던 과목 중에 한국문화 이해는 폐지됩니다. 한국문화의 이해가 사라지게 돼요. 언어문화의 이해와 한국문학, 타문화의 이해라고 하는 문화 유사한 과목들이 있어서 한국문화 전반을 다루는 거는 폐지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문학 작품 강상과 주제로 보는 한국문학도 문학 과목이 두 과목이 중복되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내년 1학기 때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정리돼서 좀 더 다양한 문화 과목으로 다른 문화 과목으로 개편이 될 예정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몇 과목, 한두 과목 정도 그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1학기 과목 중에서도 이제 한두 과목 정도가 그렇게 과목이 변경될 거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학기 과목으로 아까 다문화 사회 전문가 과정 공동 개설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국립국어원에서 교육과정 그 한국어 교원 자격증 과정을 개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한국어 교육 실습이 2배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 실습 1과 한국어 교육 실습 2 해서 교육 실습 과목 2번 들어야 되는 걸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1학기, 2학기 이렇게 양쪽으로 개설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1, 2 해서 이제 2개 각각 다른 걸 다 들어야 되는 과목으로 변경되게 될 예정이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변경 이전에 고시 이전에 이제 입학을 했으니까 그거는 이전 법령을 적용받아서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역별로.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영역별 이 과목으로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수업을 들어나갈지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역별 과목 수는 바뀌지는 않을 거고요. 영역별 과목 수는 이제 이렇게 딱 픽스된 채로 과목명이
정도가 이렇게 살짝 한두 개 정도만 바뀔 테니까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 교육과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수강 신청을 이제 다 하셨죠? 다 하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소 9학점, 최대 18학점까지 신청하고요. 여러분이 이번 학기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이 좋으면 이제 21학점까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고 최대 24학점까지 학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대 24학점까지. 그 24학점은 그 계절학기, 보통 계절학기라고 이야기하죠. 계절학기까지 포함해서 24학점이 한 학기에 최대로 들을 수 있는 수업, 과목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18학점을 듣고 계절학기 6학점. 그거는 이제 1년 반 만에 내가 짧게 졸업하겠어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으로 그냥 쭉 진행하시려면 이제 요 안에서 조절하시면 되고 최소 9학점인데 만약 내가 정말 너무 바빠. 너무 바쁘고 힘들어. 그런데 내가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하고 싶지는 않아. 그냥 한두 과목만 들으면서라도 뭔가 계속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신청서를 쓰시면 6학점까지도 인정을 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부득이하게 내가 너무 바빠서 두 과목만 들으면서 학점 유지를 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신청서가 있어요. 최소 학점. 그러면 6학점으로 인정해서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런데 9학점 이하는 이제 학점이 유지되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계획을 하시고요. 교과목은 학년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대부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라서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야 이제 1학년 과목부터 이렇게 꾸준히 듣는다라고 생각하지만 3학년 편입은 이미 대학 졸업했기 때문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과목 중에서 학년은 구분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학년 구분이라기보다는 영역별 기초 과목과 심화 과목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 기초 과목과 심화 과목을 학년을 배분해서 이렇게 배열은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에게 익숙한 과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조절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한 과목당 300명이 수강 신청 인원이 300명입니다. 수강 신청 300명이 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번에도 이제 수강 신청하면서 그런 거 느끼셨을 텐데 신청 과목으로 담으면 그게 카운트가 돼서 담아놓은 사람 300명이 되면 수강 신청을 담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담아놓기만 하고 결제 안 하고 그냥 빼버리는 분들 나중에 생기잖아요. 그렇게 빠지면 다시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꽉 차 있어가지고 못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수강 신청 정정 기간 있죠? 첫 학기, 첫 1주. 개강하고 1주 동안에 보시면 이제 빠지는 과목들이 많이 생겨요. 결제 안 하고 담아놓기만 하고 결제를 안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쫙 빠지면 자리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크게 사이버대는 이게 꽉 차가지고 못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반 교과목이 300명이 넘어가면 분반이 돼요. 그런데 이게 되게 모순적인데 한 과목에 300명까지밖에 신청을 못 하는데 어떻게 300명 넘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수요조사를 하고요. 수요를 조사하고 수강 신청을 할 때 그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돼요. 꽉 차서 수강 신청을 못 한다. 이 과목을 내가 꼭 듣고 싶은데 꽉 차서 수강 신청을 못 듣는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그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분반이 결정돼요. 재밌죠? 왜냐면 수강 신청을 못 하니까 학부로 메시지를 보낼 거 아니에요. 학교나 학부로. 이 과목이 꽉 차서 못 들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 과목이 우리 폐강 인원이 30명이 폐강 인원이거든요. 30명, 60명이 폐강 인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60명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그만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선 지금 분반을 더 열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분반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1반, 2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교과목도 있죠. 그럼 이제 애초에 인원이 수요가 항상 많았던 과목들은 그렇게 염두에 두고 미리 열어두는데 그 과목도 이제 300명이 안 되면 그럼 폐강이 돼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은 사전 이수 과목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사전 이수 과목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어 전공 과목입니다. 자, 이제까지 한국어 교육 전공 교육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외국인이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한국어를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하느냐? 교육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국어 전공 교육과정도 한국어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서 일부 이렇게 수정이 되고 있어요. 일부 수정이 돼서 수요에 맞춰서 되어 있어요. 한국어 전공 과정을 보면 한국어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최고급. 근데 요거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과목이 가장 수준이 낮은, 언어 수준이 낮은 아주 쉬운 과목이고 4학년 과목이 가장 높은 과목이다. 그래서 최고급 과정으로 올라가면 한국 사람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봐요. 6급 이상이 되는 거죠. 토픽 기준으로 보면 6급 그 이상의 수준이 되는 거라서 2급부터 시작해서 6급으로 올라가고 6급 이상의 수업을 듣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 학부, 한국어 전공에 들어오려면 한글과 기초적인 한국어를 모르면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와봐서 알죠? 소양검사 다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외국어로 소양검사를 못해요. 소양검사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소양검사는 사실 고급 수준이 되어야만 가능한데 대충 찍어도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소양검사는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걸 써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제 자기를 소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초급 수준이 돼야만 자기소개 하잖아요. 초급 1 마치는 게 이제 자기소개하는 게 초급 1 수준에서 마치는 거니까. 그래서 초급 2 수준부터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짰고요. 그래서 토픽 1 시험을 준비하는 이 과정은 폐지했어요. 폐지할 거고 대신에 통번역과 관련된 한국어 통번역 입문 과목으로 해서 이제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이잖아요. 한국어는 잘 못하지만 본인의 외국어, 모국어들은 잘하시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어 통번역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과목으로 요거를 이렇게 바꾸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한국어 전공과 한국어 교육 전공은 서로 다른 전공이어서 한국어 전공을 하는 분이 한국어 교육 전공은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전과라고 해서 이제 전공을 바꾸는 걸 할 수 있고요. 전공을 바꾸는 걸 할 수 있어요.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 이쪽으로 이제 한국 사람은 들어올 수 없지만 바꿀 수는 있어요. 부전공으로. 그걸 염두에 둬서 한국어 교원 자격 인정 과목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이렇게. 중국 한국문화 읽기는 한국어 교원 국립국어원의 인증 과목이에요. 인증을 받아서 한국어 교원 자격으로 인증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문화 상담 심리학과 과목을 같이 개설한 것처럼 한국어 교육 전공 과목을 공동 개설해서 한국어 전공으로도 인정받고 국립국어원이죠.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육 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초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개론을 같이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꿀 거예요. 바꾸려고 예정을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바꿨습니다. 지금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거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과정이 3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한국어 고급 과정과 한국어 통번역 입문 과정 그리고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이라고 하는 3가지의 수료증 과정이 있습니다. 수료증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어 전공을 수강 신청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수준이기 때문에 언어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3학년으로 들어왔고 한국어를 잘한다라고 해도 1학년 과목부터 듣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첫 학기 신청은 1학기 과목 2과목밖에 없어요. 1학년 과목 2과목밖에 없으니까 일단 2과목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성적이 굉장히 좋겠죠? 성적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학점 관리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2학년에 개설된 과목 중심으로 우선 선택해서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교양 과목을 1학년으로 입학하신 분들이 제일 힘든 게 교양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이 교양 과목은 외국인이나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라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난이도가. 그래서 교양은 나중에 듣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교양에 처음 듣는 것은 교양 수업 중에서 초급 영어 회화 이런 거 있죠. 초급 영어 회화 이런 것들은 추천을 해요.
그거는 뭐 한국어를 잘 못해도 초급 영어니까 아주 기초적인 영어니까 기초적인 외국어 수업은 들으시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자유선택 과목으로 이제 본인의 모국어와 관련된 모국어 학과가 있으면 그 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들으면 향후에 통번역 수료증을 딸 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같이 들으시면서 수업을 들어서 계획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전공을 하시려면 복수 전공, 부전공으로 이수해야 되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두에 둬서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지 뭐 일단 계획을 세워서 수업을 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교육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자격증과 수료증이죠. 한국교원 2급 자격증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요거고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학점 관리는 스스로 해야만 된다. 본인이 스스로 관리를 하셔야만 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글로벌 한국어 교원과정 수료증이 있어요. 글로벌 한국어 교원과정 수료증이 뭐냐면 우리 학교에 외국어 전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라고 해서 6개의 언어 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를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하시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글로벌 한국어 교육과정. 그래서 우리 학부 사이버 외대의 특성화, 유일한 특성화잖아요. 사이버 외대의 특성화가 언어권이라고 하는 언어권별이라고 하는 전문가 양성이 가장 큰 특성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특성화이고요. 앞에서 이제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어권 한국어 교육이나 일본어권 한국어 교육이나 영어권 한국어 교육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제 같이 매칭시켜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수요가 좀 떨어지고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다양한 언어권들을 포함시켜서 다양한 지역을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적 특화된 한국어 교육 요걸 좀 아우를 수 있는 과목으로 좀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중국어권 교육은 개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을 여기 있는 거죠. 복수 전공, 부전공으로 이수하시면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은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은 아까 말씀드렸죠? 다문화 상담 심리학과의 전공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고요. 우리 학부에서는 자유선택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뭐 복수 전공, 부전공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 과정은 과목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복수 전공, 부전공 안 하셔도 자유선택으로만 들으셔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목을 이제 듣고 졸업을 하시면 받을 수 있는 거라서요. 그래서 그게 우리 학부에도 그래서 공동 과목으로 개설된 이유도 그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으시면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가지고서 뭐 하는 겁니까?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주민이 국적을 받으려면 한국 국적을 받으려면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수업이거든요. 국적 취득을 위한 과정이에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개설하는 법무부에서 개설하는 게. 그래서 이 한국 사회 이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국적 심사를 볼 때 심사 면제해 주는 과목이에요. 이 과정을 이수해서 나가면 이제 심사를 면제해 주는 거죠. 한국어 능력 심사도 뭐 토픽 뭐 이런 걸로 대신하고 여기서의 수업을 인정해 주고 또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비자 발급 갱신하거나 비자 발급할 때 법무부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비자 발급이나 뭐 국적 취득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강사를 하려면 이제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한국어 교육은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이제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이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여기 10개 과목, 10과목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올해부터 늘어나서 올해부터 10과목으로 늘어나서 작년까지는 8개였는데 올해 10과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과목을 들으셔야 이수를 졸업을 해야
몇 과목을 듣고 졸업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이제 연수를 받고 나서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요것도 뭐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어 전공 수료증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한국어 교육 전공은 그렇게 세 가지가 우리 학부와 관련돼서 있는 거고요. 한국어 전공 수료증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 돼요. 여기서 정해놓은 수업만 들으면 그러면 수료증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졸업할 때. 그래서 모든 수료증은 졸업할 때 신청합니다. 복수전공, 부전공도 마찬가지고 수료증도 졸업할 때 수료증을 신청하는 거라서 그 중간에 내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걸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 전공 수료증은 공통적으로 어학시험 점수, 이거 한국어 시험이죠? 한국어 시험, 한국어 레벨 테스트가 매 학기마다 있습니다. 방학 때 있어요. 방학 때. 방학이 끝나는 무렵. 지금 이제 학기 레벨 테스트 지금 기간이거든요. 요 매 학기 방학이 끝나는 시점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때 레벨 테스트를 보거나 아니면 토픽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자격을 따야 되고요. 졸업 평점은 3.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평균 B죠, B. 전공 학점은 30학점 이상 전공을 들으셔야지 이제 수료증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이 수료증은 중요한 걸 빼먹었네. 수료증은 아까 교원 자격증은 졸업하고 나면은 다시는 재입학해야 되지만 수료증은 졸업하고 나서 깜빡해서 이 과목 들으면은 수료증 받을 수 있는데 이 과목 빼먹었네 라고 하면 등록해서 그 과목 들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주는 거라서 깜빡하고서 내가 이 수료증 이거 두 과목만 들으면 수료증 받는 건데 못했네 라고 했을 때 그거 들으면 돼요. 그냥 졸업하고 나서도 등록하셔서 그 학점 등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렇죠? 학점 등록이라고 해서 다시 입학할 필요 없이 그 과목만 이제 들어서 이수하면 받을 수 있어요. 한국어 전공 수료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레벨 테스트 고급을 못 받고 졸업했어. 그러면 레벨 테스트 받고 난 다음에 신청하면 드립니다. 레벨 테스트를 받고 난 뒤에 신청하면 수료증을 졸업 이후에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건 염두에 두세요. 요거는 이제 그 부분이 다른 거고요. 수료증별로 자격이 좀 다릅니다. 한국어 고급 과정은 고급 과목 4과목 그리고 시학점, 과목 시학점 평점 3.0입니다. 요 두 개 다 달라요. 과목은 다 시학점,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은 비즈니스 한국어 과목 4과목 시학점이 되는데 통번역 입문 과정은 무조건 다 B학점이어야만 돼요. 과목 성적도 B학점 이상, 졸업도 B학점 이상. 한국어 고급 과정과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은 과목은 C 이상만 되면 되고 졸업 평점만 3.0 이상이 되는 겁니다. 요게 차이가 있어요. 요 부분이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를 잊지 마시고 구분하셔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학점으로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사실 이제 한국어 전공 과목만 들으면 요 1번, 2번은 전공 과목만 들으면 해결이 돼요. 한국어 전공 내에서 이렇게 한국어 전공 아무거나 30학점 듣고 고급 전공, 고급 과목 12개, 과정별 일승 과목 12개 이렇게 해서 42학점 들으면 돼요. 아마 지금 한국어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는 과목 다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다 들으시면 그럼 그냥 이 두 개는 기본으로 그냥 받으실 수 있어요. 신경 안 쓰셔도. 그런데 통번역 입문 과정은 다 듣고 추가로 6학점, 타학부 과목이 있습니다. 언어권별 과목이 있죠? 영, 중, 일, 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통번역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을 거예요. 그 과목 중에서 2과목을 B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레벨 테스트를 한국어 통번역 입문 과정은 한국어 레벨 테스트도 봐야 되고요. 그 언어권 레벨 테스트도 봐야 돼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 신청을 반드시 해서 내가 스페인어 통번역 입문 과정으로 수료증을 받고 싶어. 그럼 스페인어에서 지정한 스페인어 학부 과목 2과목, 통번역 과목 2과목 듣고 스페인어 학부 레벨 테스트 응시. 스페인어 학부 레벨 테스트 응시에서 스페인어 레벨 중급 이상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수료증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금 복잡합니다. 요건.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그래 이제 졸업. 이제 이렇게 해서 수업을 잘 들었어. 학점을 다 채웠어. 졸업 학점을 다 채웠으면
그럼 졸업은 내가 졸업학점 다 채웠고 4학년 마지막 학기니까 자동으로 졸업할 수 있겠네? 아닙니다. 졸업 신청 안 하면 졸업 못 해요. 졸업 신청 안 하셔가지고 졸업 못 하신 분도 계세요. 졸업 신청 못 하고 내가 당연히 졸업할 거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적됩니다. 제적. 제적, 그냥 제적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입학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그 헷갈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것도 한 학기에 한두 분씩은 계시더라고요. 까먹고서 나중에 저 왜 졸업이 안 됐나요? 그러면 제적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면 다시 재입학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할 때 내가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야. 마지막 학기야. 그래서 이번 학기만 듣고 졸업을 해. 그러면 신청하는 겁니다. 그 졸업 신청 공지가 나와요. 4월, 10월. 1학기는 4월, 2학기는 10월에 나오면 졸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때 뭘 하느냐? 수료증 다 충족됐는지, 수료증 심사, 복수전공, 부전공 신청하면 복수전공, 비전공 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복수전공 신청, 수료증 신청 다 체크해서 보면 그 과목에 맞게 다 충족하게 됐는지 그거를 이제 심사합니다. 다 심사해서 문제 없으면 이제 졸업이 되는데 뭘 확인 안 해준다고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확인 안 해줍니다. 그건 국립국어원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확인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여러분 선배님들의 팁도 알려주실 테고, 그래서 학부에서 그 테이블도 피벗 테이블 만들어가지고 그거 과목 내가 들은 과목 체크하면은 됐는지 안 됐는지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엑셀 파일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확인하고 2번, 3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상 없다라고 하면 이제 졸업이 됩니다. 그래서 졸업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빼도 박도 못하니까요. 졸업하기 전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졸업은 7개 학기를 이수해야만 졸업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7개 학기 이상 여기 보면 2학년 페니스는 5개, 3학년 페니스는 3개죠. 그래서 1년 반. 아무리 빨리 졸업하면 1년 반이 되는 거고요. 최대한 빨리 졸업한다 그러면 1년 반으로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학기까지 116학점. 이 116학점은 편입생들은 전적대학 학점 합친 70학점을 더한 거니까 여긴 46학점 이상 이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전공, 교양 요것들 이제 최소 졸업 학점을 이제 따야 된다라고 한 건 아마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건 성적 중요하죠. 평균 평점 1.5 이상 돼야지 졸업할 수 있고요. 1.5가 안 되면 졸업 못 하는데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국립국어원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 받을 때 평점이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점 제한 없어요. 그냥 뭐 1.5 이상만 되면은 다 과목 이수만 되면 내가 C를 받건 D를 받건 F만 없으면은 다 인정되는 거니까요. 성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목을 이수했느냐, 이수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염두에 두세요. 그래도 내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학점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졸업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교육 전공과 한국어 전공 2개는 다른데요. 졸업평가가 뭔지는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졸업평가 두둥. 자, 이렇습니다. 졸업 시험과 졸업 논문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졸업하시려면 졸업 시험을 볼 거냐, 졸업 논문을 낼 거냐. 보통 시험 보기 싫어서 논문 낼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기는 한데, 논문을 쓰려면 논문의 형식을 갖추어서 내야 되기 때문에 논문은 내가 석사 과정을 가겠다, 석박사 과정으로 대학원을 진학을 하겠다라고 계획하고 계신 분 이외에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논문을 굳이 쓰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그냥 시험 보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시험 과목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과목명이 이렇게 1, 2, 3, 4, 5과목. 기초문법, 어문규정, 문법론, 문법교육론, 교육학개론. 자, 이 5과목이 사실 졸업시험 과목이면서 뭐랑 중복되죠? 네, 실습을 위한 사전 이수 과목하고도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과목, 한국어 교육의 실습, 또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과목을 이제 선정한 겁니다. 우리 학부에서 교수님들이 요거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잘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선정해 놓은 거니까 요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요거는 기초문법은 그래서 1학기, 2학기 양쪽 학기에 다 개설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한 학기씩 이렇게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학기별 개설되는 요걸 잘 염두에 두셔야 내가 이제 실습, 사전 이수 교과목 계산해서 내가 실습을 빨리 받고 싶어라고 했을 때 요거 학기가 늦어져서 못하거나 뭐 빼먹어가지고 다음 학기로 늦춰지거나 그러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학교에 전화해서 이거 뭐 계절 학기로 열어주세요. 이거 다음 학기에도 열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시는데 그 학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목은 정해진 대로 이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열어달라고 하셔도 못 열어드려요. 교육과정 개편 그 위원회 심사를 거쳐가지고 굉장히 그 학교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번 픽스되면은 그걸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국어 전공은 어학 자격 시험 이 시험입니다. 사실은 한국어 전공은 시험을 안 봐요. 대신 한국어 능력 인정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봐서 중급 이상이 된다라고 하거나 토픽 4급 이상 성적표만 내면 그냥 그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따로 시험을 보지 않고요. 그런데 만약 내가 레벨 테스트 중급도 못 보고 토픽도 못 봤어 라고 하면 졸업을 못 하느냐? 또 그렇게 졸업을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에세이를 써보세요. 중급 수준의 에세이 수준, 한국어 능력 중급 수준의 에세이면 그걸로 평가를 해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래서 졸업평가는 이렇게 한국어 전공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또 내일, 모레 이어지는 내일은 한국어 전공, 모레는 한국어 교육 전공 이 두 특강 시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이제 학교 특장점과 행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우선 개강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여기 공지 오고 밴드 공지 보셨죠? 자, 공지 26일 1시 개강잔치 두둥하고 아마 뭐 참석합니다라고 하는 신청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요거 학생회에서 학생회장이 신임 학생회장도 인사하고 교수님도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소개하고 어울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원래 팬데믹이 아니었으면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정말 잔치처럼 같이 어울리는데 지금 뭐 줌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줌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요.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강할 때 하고 종강할 때 한번 모입니다. 항상 이제 학기에 2번 모여요. 개강식 그리고 종강할 때 종강식 해서 학생회에서 준비를 해서 전체 학생들 모이고 여긴 졸업생들도 많이 참석하세요. 그러니까 졸업한 이후에도 관심이 있으면 와서 같이 후배들과 함께 같이 볼 수 있어요.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학부 특강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특강이 있어요. 아마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특강 공지, 한국어학부 특강 공지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한국어학부가 특강을 제일 많이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국어학부에서 거의 매주 특강을 진행을 해요. 보통 토요일에 많이 합니다. 주중에는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주중에 하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밤 늦게 하게 되거나 근데 밤늦게 하면 또 피곤해 하시는 분들 일 끝나고 와서 또 뭐 공부해야 돼 힘들어 이러신 분들 계셔서 그냥 편하게 주말에 토요일에 특강을 많이 해요. 토요일에 이제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또 이제 토요일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그런 컴플레인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제 조절을 해서 본인이 이제 토요일이나 혹은 평일 저녁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수업을 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부에서 수업을 하시는 모든 교수님들, 전임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이 다 특강을 하나씩은 해주시니까요. 직접 이제 대면에서 교수님들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제 궁금했던 것, 그동안 교과목에서 궁금했던 거나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것을 직접 이렇게 물어보고 혹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원래는 이거 팬데믹 때문에 줌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팬데믹이 아니었을 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어요. 외대 강의실에서 사이버대학 건물이잖아요. 외대 정문에 있는. 그래서 거기 강의실에서 이제 강당이나 강의실에서 진행을 했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아마 그 온오프라인을 이제 같이 하거나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와서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들으시고
혹은 뭐 줌으로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강이 끝나고 나면 특강을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제공을 합니다. 우리 특강, 요 특강도 이제 녹화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따로 또 제공을 하니까 뭐 못 들으시거나 혹은 뭐 제대로 잘 못 듣거나 뭐 딴 일 하느라고 잠깐 뭐 놓친 게 있으면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사이버대의 가장 큰 장점이죠. 똑같은 내용을. 네. 그리고 우리 학교만의 특장점이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을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어요. 팬데믹 때문에 외국에 갈 수가 없어서 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 2년째 못하고 있는데 팬데믹이 풀리면 바로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학교에서도 시행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저쪽 뭐 다른 사이버대 어디서 뭐 해외 한국어 교육 뭐 이거 해요라고 하는데 우리 학부에서 하는 것과 질이 달라요. 그냥 거기서 하는 건 그냥 해외 나가서 한번 보고 이제 이런 거고요. 우리 학부에서는 진짜 그 가르칠 내용들과 문화 수업 같은 것들을 한 학기 동안 준비를 해요. 한 학기 동안 특강으로 준비를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 해외에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이죠. 한국어 교육기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수업을 진행합니다. 일주일이면 입문 과정을 끝내요. 입문 과정을 한글을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에게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일주일 안에 끝냅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대단하다는 게 한글이 얼마나 쉽고 편하냐는 게 3일 만에 모든 까막눈이 3일 만에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됩니다. 뜻은 몰라도 읽고 쓰는 걸 다 할 수 있게 돼요. 3일이면 되거든요. 아마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게다가 한국어로만 가르치거든요. 외국어를 전혀 쓰질 않아요. 한국어만 써서 한글을 3일 만에 외국인 학생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특별한 경험을 지금 못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우리 많이 갔어요. 미국, 중국부터 뭐 프랑스, 러시아, 일본, 뭐 태국, 불가리아 굉장히 다양한 도시들로 갔고 그리고 또 우리 학부의 졸업생 분들께서 세계 곳곳에 또 계시고 세계 곳곳에서 또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과 또 연계해서 나가서 같이 교류도 하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빨리 팬데믹이 끝나고 아마 불행하게도 여러분 이전 선배님들은 아마 이 교육 실습 못하고 졸업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팬데믹이 풀리게 되면 2학기부터는 어쨌든 준비해서 겨울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대를 그렇게 합니다. 안 되면 내년 상반기. 어쨌든 기대를 하고 잘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으로 이제 개설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요.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뭐냐면 실제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계세요. 현장에 굉장히 다양한 한국어 교육이 센터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학교, 일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그 중도 입국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주 노동자도 있고, 이주 여성도 있고, 그리고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 학부의 졸업생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서 현장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학부에 계시는 이제 여러분들께 안내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앞으로 우리 학부 졸업 후에 어떤 경로로 내가 이 전공을 살려서 해나갈 수 있을지 찾기 쉬워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분들과 연계해서 같이 또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기회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멘토 프로그램 진행 중이에요. 아직 안 끝났고요. 이번에 이제 1기가 끝나고 나면 1기 하신 분들의 이제 그 성과들을 모아서 이제 평가를 해보고 좋다라고 하면 확대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걸 좀 우리 학부 학생들을 위한 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갖고 봐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한국학부는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콘텐츠 공모전을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 또 온라인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의 시대에 맞춰서 작년에 1회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총 상금 100만 원입니다. 총 상금 100만 원, 상금 100만 원, 총 상금 100만 원으로 이렇게 그 상금을 드려요. 입상을 하면 상금을 드리고, 뭐라는 거냐면 아마 5월, 4월에 2022년 4월, 올해 4월에 아마 공고가 나갈 거예요. 이제 K컬처가 유행이잖아요. 전 세계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 세계에 있는 외국인에게 짧게 이렇게 콘텐츠, 우리 K컬처를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하면 내가 어떻게 동영상을 어떻게 찍어요? 뭐 이러는데 요즘 도구가 굉장히 발달해서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슬라이드 돌리는 것도 동영상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진 슬라이드도 많이 만들어 본 적 있죠? 그것만 간단하게만 만들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이제 미래 사회 이렇게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는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접하고 기회를 살리고 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런 것들을 살려서 해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올해 이제 2회가 될 거고요. 요걸 좀 키우면은 이제 상금도 좀 키우고 좀 대외적으로 그 좀 크게 세계적인 콘텐츠 공모전으로 좀 키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모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학부생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행사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고 뭐 없으면 이거 뭐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되니까 그냥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큼 관심을 갖고 많이 좋다라고 해주시면 그러면 이게 더 크게 발전될 테고 그러면 또 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학부에서 또 이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온라인 세종학당을 우리 학부가 주관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대략 한 15,000명 정도의 전 세계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 여기 보이시죠? 이거 다 우리 학부 졸업생 분들이십니다. 우리 학부 졸업생 분들을 다 모셔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기회가 있을 때 졸업하신 분들 가능하면 많은 기회를 주려고 좀 확장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고 중요한 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이라든지 교육 이런 데에 쓰일 수 있게끔 충분히 능력을 키우는데 여러분들의 교육 능력을 키우는데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KF 사업에도 저희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e스쿨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또 이것도 뿌리는 사업이거든요.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뿌리는 사업인데 여기도 이제 참여해서 해외 대학에다가 한국어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 사업도 지금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터디 센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케이스터디 센터.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학교에 만들어진 센터인데 그 대학 내에 외국어 교육센터, 한국어 교육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스터디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운영하지만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운영을 하게 될 테고요. 향후에 이것도 확장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학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사나 특징 같은 것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노파심에서 당부드리고자 대학생의 언어생활이라고 하는 챕터를 따로 만들었어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자, 우리는 온라인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기도 지금 다 화면 꺼놓고선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만나도 얼굴을 보고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어떻게 의사소통을 합니까? 그래요. 그냥 문자로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요. 메시지. 대부분 이제 텍스트, 메시지로만 전달이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의 소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피곤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주 많았어요. 우리도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이렇게 별 뜻 없이 말했는데 그걸 듣는 사람은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네 라고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한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건조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라고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더욱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은 한국어 선생님이고 이 되고자 하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실제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만큼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으신 분들, 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 어떻게 그 반응이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오해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시고 그걸 조심해 주십사.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배려죠, 배려. 그냥 상대방을 배려. 이게 굉장히 피곤해요. 사실은 직접 마주하면 또 배려가 잘 되거든요. 딱 보면 또 함부로 말하기도 그렇고 좀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런데 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 문자 메시지도 말도 짧아지고 그쵸? 간단해지고 뭐 인사할 것도 그냥 빼먹기도 쉽고 뭐 굉장히 건조해지고 이러기 쉽거든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한국어 선생님을 하실 분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 모두 다 습관적으로 내가 쓴 말을 한 번 더 보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가져야 될 습관입니다. 내가 뭔가를 썼어. 그럼 오케이 다 썼어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읽는 것. 한 번 더 읽으면서 문제가 없는지, 뭔가 오해할 만한 표현이 없는지, 이렇게 써서 괜찮을지 한 번 더 읽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한 번 더. 그게 배려. 그러면 훨씬 더 배려하게 될 거고요. 너무 길어진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그래도 이제는 길게 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길게 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길수록 예의 바릅니다. 다 아시죠? 말이 길어질수록 예의 바라진다는 것. 예의가 바라진다는 것. 그걸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상대방이 쉽게 이해하고 배려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말투와 똑같아서 글투죠, 글투. 글을 쓸 때 자신의 문체가 있어서 잘 안 바뀌거든요. 또 성격도 반영해서. 하지만 바뀌더라고요. 하다 보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건조하고 딱딱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사실 이렇게 웃지도 않고 수업할 때 웃지 않고 수업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굉장히 딱딱하게 해야 될 것만 하고 말고, 그리고 안내도 핵심적인 것만 딱 안내하고 끝내고 그러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런데 바뀌더라고요. 이게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래 한 번 더. 이게 한 번 더의 힘이에요. 한 번 더 보고 그래 한마디 더 붙이자. 그래 좀 더 설명을 좀 더 해주자. 인사말을 좀 더 붙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과잉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잉 친절 또는 과잉 표현 너무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는 거죠. 그것도 본인 스스로가 이거 좀 심할 정도로 심할 정도로 좀 과하게 썼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돼요. 아시면 됩니다. 아시면 돼요. 이게 어떤 수준인지, 내가 쓴 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걸 좀 판단할 써보면서 그리고 보면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 조교 선생님들 계시는데 조교 선생님들 아주 힘드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개개인이 전화를 거시고 안내를 보지만 조교 선생님들은 이제 우리 학교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분이지만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문의를 받는 학생들은 엄청나게 많은 똑같은 질문 막 이런 거 막 엄청나게 듣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조교 선생님들이나 튜터 선생님들이나 다
한국어 선생님들이시고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여러분과 같은 길을 갖는 동료거든요. 동료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배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한국어학부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면 한국어학부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게 맞나? 언제까지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뭐 밴드라든지 뭐 이렇게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물어보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한국어학부에다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학사와 관련된 것. 여러분들의 학사 일정이나 학사와 관련된 것은 학부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학사 일정이 바뀐다든지 이런 이제 이전에 선배님들이 자세하게 잘 알려주고 그리고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도와주시고 하시는데 그 학기마다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놓치거나 잘못 이제 전달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그것대로 들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확인은 학부에다가 항상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메일 보내주시면 언제나 되고 그리고 전화는 이렇게 전화하시면 되는데 근무 시간에만 전화를 받고요. 학부 조교 선생님들이 이제 담당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출근 시간이 또 다르기 때문에 아마 통화했을 때 담당자가 안 계시는 분은 바로 응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중요한 게 학부에 문의할 게 있고 학교에 문의할 게 있어요. 학부에 문의할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학부 교육과정과 관련되고 학부 교육과정을 통해서 졸업을 가는 학사, 학부에 있는 수업 내용이라든지 수업을 듣는 그 과정과 관련된 것들은 학부에서 응대를 할 수 있는데 학교 홈페이지 시스템, 접속, 뭐가 안 돼요. 홈페이지 접속이 안 돼요. 뭐가 안 들어가져요. 뭐가 안 보여요. 이런 거는 학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헬프데스크에 전화하셔야 돼요. 학부에 문의하셔도 우리가 그걸 헬프데스크로 넘겨가지고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또 거기서 확인해야 되는 거라서 직접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가장 빠른 것. 헬프데스크는 365일 24시간 써있죠. 365일 24시간 그리고 해외에서도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그 해외 때문에 24시간 해놓은 거예요. 해외 어디서나 24시간 응대가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헬프데스크에 계시는 분이 외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이라서 한국어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기록을 남겨놓는 게 중요해요. 특히 뭐 시험을 보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접속이 안 되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바로 헬프데스크에 기록을 반드시 남겨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내가 뭐 이거 놓쳤다, 뭐 시스템 때문에 안 됐다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니까 요게 822 요거로 시작되는 게 이제 해외에서 전화 거는 부분이고요. 국내에서는 요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자료로 준비한 내용은 끝이 났는데요. 잠깐 여러분들이 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학교는 사이버 대학이잖아요. 그럼 사이버 대학은 학교를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 홈페이지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학교에 온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학교 가야 되잖아요. 수업 들으러. 홈페이지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오시면 뭐가 있냐면 공지사항들 안내 게시판이 있잖아요. 이거 정말 안 보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먼저 오시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학교 홈페이지가 있고요. 학교 홈페이지가 있고 학부 홈페이지가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가 있고 학부 홈페이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사이버 외대로 접속하면 여기 학교 홈페이지잖아요. 그렇죠? 학교 홈페이지가 있고 학부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학부 홈페이지는 따로 한국어 학부로 들어가서 학부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여기 있죠. 이거 학교 홈페이지예요. 학부 홈페이지가 아니라. 학부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누르면 여기가 학부 홈페이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요게 학부 홈페이지이고 여기에 학부 공지 그리고 여기에 게시판을 보시면 여기 게시판에 학부 공지, 학부 스터디방, 학부 자유 게시판, 학부 Q&A, 자료실 게시판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 쓰는 게시판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학생회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서 여기 있는 소모임이나 스터디방 같은 것들은 이제 동아리라든지 이제 학생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를 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 한국학부 동문회가 결성이 되면 이제 한국학부 동문회들을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학교입니다. 이게 한국어 학부 학교예요. 여기가 학교에 오시면 한국어 학부 우리 학부로 가겠어 라고 하면 여기로 오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대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공지사항이 쭉 올라오잖아요. 요걸 보면 우리 학부에서 어떤 학사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지 볼 수 있고요. 학사와 관련된 중요한 학교 전체 공지는 여기서 그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요 학사 공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로그인 하시면 마이 페이지에 나오죠. 아이고, 그죠. 마이 페이지에 나오잖아요. 마이 페이지에 보시면 마이 페이지에 마이 페이지에는 학교 공지만 보여요. 학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학부를 보려면 학부 홈페이지로 따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학부 홈페이지에 따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서 보시고 확인하세요. 저희 학부가 밴드를 이용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공지를 밴드에다가 올려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밴드에 들어가 있어서 밴드 공지를 보시는데 밴드는 공식적인 공지 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밴드에 공지가 안 올라왔다고 해서 아니 왜 공지를 안 하셨어요? 이러면 안 돼요. 홈페이지에 공지가 됐는데 밴드에 누락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발적으로 공지를 옮겨주시는 학생회에서 그리고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공지를 보고서 옮겨주시는 거기 때문에 놓치면 밴드에 공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학교 등교, 매일매일 등교, 로그인해서 등교해야 하고 학부 홈페이지 한번 보고 뭐 새로운 공지가 있나 이렇게 보시는 거는 항상 보시면 아마 낭패를 보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뭔가 놓치거나 시기를 놓치거나 해야 될 걸 놓치거나 하는 경우들은 없으실 테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한 달 전에 그 일정이 공고가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 똑같습니다. 4월에 보고 6월에 보잖아요. 근데 사이버대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 또 그 조정을 하고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그 과정이 좀 있어서 미리 공지는 되지 않아요. 대신 이제 시간이 되면 겹치지 않게 시험 시간이 겹치지 않게 배열을 해서 공지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9시부터 11시까지 평일 9시부터 11시까지 이제 일주일 동안 9시부터 11시까지 각 과목별로 겹치지 않게 이제 시험이 쭉 배열되고 주말에는 좀 일찍 시작해요. 주말에는 낮 동안에도 이제 보는 시험들이 생깁니다. 주말에는. 그래서 토요일에 1시부터 밤까지 이렇게 이제 배열이 돼요. 그래서 공지가 한 달 전에 나오니까요. 한 달 전에 3월 말쯤 되면 중간고사는 조금 늦게 나와요. 이제 학기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아마 3월 중순 이후에 3월 말쯤에 중간고사 공지가 될 테고요. 중간고사 보고 나면 바로 이제 5월에 이제 기말고사 공지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시간표가 쭉 떠요. 각 과목별로 언제 시험을 본다라고 되는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험을 보려면 아마 이제 시험 메뉴가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때 뭐 이제 시험 테스트해라, 시험이 잘 되는지 테스트해라, 뭐 뭘 해봐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안내를 할 테니까요. 시험과 관련된 안내는 또 따로 공지를 하고 안내문을 보낼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또 뭐 궁금한 거 질문, 수업이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다른 학과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이나 자유선택으로 이제 다른 학과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를 시험 시간 겹치지 않게 조정하느라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그걸 조정을 해서 겹치지 않게 배치를 합니다. 겹치지 않게 배치를 해요. 시험 시간을 다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른 학교 수업과 시험이
동일한 시간대에 시험이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약 겹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알고리즘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 경우는 내가 시험 시간표 보고 그 문의를 하면 돼요. 시험 시간이 겹칩니다. 라고 문의를 하면 그걸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시험 시간표가 나오고 났을 때 내가 듣는 과목들이 시험 시간표를 쭉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거의 겹치는 경우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으니까 뭐 그건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간에 휴학하는 거 가능합니다. 아마 학사 일정을 쭉 보면 4분의 1선, 4분의 2, 3선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간이 쭉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마다 내가 휴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반환금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받는 돈이 반환되고 4분의 3선 넘어가면은 이제 반환금 없는 거고요. 아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중간에 휴학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휴학을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해요. 굳이 휴학을 하지 않고 수업을 그냥 이어가시는 거. 휴학을 한다 하기보다는 차라리 수업을 드랍하고 수업을 줄여서 듣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저는. 왜냐하면 수업을 놓치면 이게 또 그렇죠. 운동도 그렇고 하다가 이게 놓치면 다시 이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 학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거든요. 차라리 휴학하는 것보다 학점 유지해서 쭉 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이어서 공부를 해나가시는데 더 도움이 될 테고요. 뭐 그래도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휴학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언제든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건 안내를 아마 기간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강 신청이 마감된 과목들은 기다리면 열릴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강 신청이 마감됐는데 나중에 등록을 안 해가지고 빠지게 되면 이제 다시 빈 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빈자리가 다시 또 금방 채워져 버리면 또 이제 또 금방 마감. 빈자리가 많지 않으면 또 금방 마감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몇 과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보시면은 아마 아까 말한 이제 실습 필수 과목 있죠? 사전 이수 필수 과목. 그거는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과목들은 대부분 분반 2개를 해놓거나 양쪽으로 해놓거나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가능하면 조절을 하니까 그런 건 요거는 뭐 열릴 수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육이수 사전이수 필수 과목 중에서 필수 이수 과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정해놨어요. 필수 이수 과목 정해놨고 그거 앞에서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그거 다시 한국어 교육 실습 과정에서 다시 소개해드릴 거예요. 학부 홈페이지에도 교육 실습 부분에 사전 이수 과목 명시를 딱 해놨어요. 과목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거를 정해놓은 걸 있으니까 지금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셔도 되고 홈페이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자율 아닙니다. 자율 선택 아니에요. 필수 과목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걸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중급 한국문화 읽기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인정 과목입니다. 맞습니다. 중급 한국문화 읽기 요거 들으시면 한국어 교원 자격 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이에요. 3급도 되고 2급도 다 돼요. 2급 받아도 되고 3급도 될 수 있으니까 인정받는 과목이라는 것. 그리고 통번역 입문 올해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학기에. 올해 2학기에 통번역 입문 과목 올해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교육과정 개편안을 냈는데 이게 또 교육과정 개편이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심사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서 올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가능하면 2학기에 개설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렇게 과정을 가고 있으니까 이제 공지를 확인해 보세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는 이제 개설이 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올해 가능하면 개설되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전에 해외 실습을 갈 수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해외 실습 못 가죠. 졸업하면 재학생만 갈 수 있어서 졸업 전에 가야만 돼요. 졸업하시는 분은 못 갑니다. 그래서 졸업 신청자 모두가 가는 게 아니라 해외 실습 신청자가 가는 거예요. 이건 신청하면 이거는 교과 외 실습이기 때문에 교과 내 실습이 아니라 교과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실습, 그 체험 실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여행처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따로 그 과목을 그 실습을 운영하는 거라서요. 그거는 따로 이제
신청을 해서 받게 될 거예요. 만약 이제 해외 실습이 이제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공지를 하고 신청해라라고 하는 이제 신청 이제 공지가 뜰 거고 해외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일정 부분 1학년 신입생들은 아마 이제 바로 실습 신청은 못 할 거고요. 기본적인 이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소양을 갖추어야 이제 수업을 진짜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수준이면은 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의미합니다. 이제 수업을 얼마나 듣고 한국어 수업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느냐, 이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절학기에는 계절학기 과목이 열린 것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절학기 과목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작년부터 조사를 했는데 계절학기 과목 수요 조사를 할 거예요. 학기 초에. 그래서 밴드랑 학부 게시판에 어떤 과목을 계절학기로 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학교의 규칙상 계절학기는 그 학기에 개설된 과목만 계절학기로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학기 과목인데 여름학기, 계절학기로 열어주세요 하면 못 열어드려요. 학교에서 그거를 열어주지 않는 거. 그래서 1학기 과목을 여름에, 2학기 과목을 겨울에 이렇게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 인원이 30명 이상 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최소 인원이 계절학기 과목을 열려면 30명 이상이 돼야 돼서 신청자가 30명 이상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 과목을 열 거예요. 열어줄 거예요. 30명이 안 되면 열지 않습니다.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지사항 보시고 계절학기 신청할 때 30명 내가 꼭 듣고 싶다 그러면 이제 30명 신청합시다라고 해서 30명 모아서 신청하면 이제 그 계절학기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대학도 대부분 이제 그렇게 수요 딱 조사해가지고 수요에 맞춰서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열어드릴 거고요. 해외 실습 여러 번 갈 수 있습니다. 해외 실습 여러 번 갈 수 있어요.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근데 여러 번 가기 힘드실 거예요. 여러 번 가긴 힘드실 거예요. 그 이제 훈련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라서 훈련을 이제 해야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해외 실습을 가는데 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매주 이제 실습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준비하고 교구도 만들고 교재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라서 재학 중에는 계속 갈 수 있어요. 졸업만 안 하시면 계속 신청해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3학년 편입생이 4학년 1학기에 들을 수 있도록 필수 수강 과목이 개설됩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2학기, 두 학기 동안 필수 과목 다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1학기, 2학기에 다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필수 과목이 1학기 때 필수 과목, 2학기 때 필수 과목 들으면 4학년 1학기에 실습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일학기에 필수 이수 과목과 일부 실습을 동시에 수강 가능,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필수 이수 과목을 이수해야 신청 자격이 되는 거라서 최소한 두 학기 수업을 들어서 1, 2학기 들어서 1학기, 2학기에 개설되는 필수 과목을 다 들으면 3학기째 4학년 1학기가 되는 거죠. 4학년 1학기에 실습을 할 수 있어요. 실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필수 이수 과목을 수강하면서 실습을 하는 거는 안 되고요. 필수 이수 과목을 다 들어야 실습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 실습은 일주일입니다. 맞아요. 이건 얼마나 머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저쪽 이제 유럽이나 미주나 이거는 또 비행기 타고 하루 가잖아요. 또 하루를 또 비행기 타고 가니까 최소한 수업이 3일 이상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한 과정을 마치려면 3일에서 4일. 그래서 짧게는 5일, 길게는 일주일에서 열흘 이렇게 잡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그래서 그 기간을 잡아야 되고요. 방학 때 갑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맞춰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일주일 생각하시면 돼요. 일주일이 기본이고 거리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까 5일 이내로 이제 끝낼 수 있어요. 가서 준비하고 3일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오는 과정으로 5일 정도 이렇게 월요일에 가서 금요일 날 오거나 뭐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먼 나라들은 이제 그 일정 조정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일정이 늘어나고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용 차이가 굉장히 커서 그거는 아마 그때그때 이제 그 조율을 하게 될 겁니다. 1학년 1학기 한국어 기초문법, 2학기 기초문법은 똑같습니다. 동일한 과목을 2번 열어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과목. 그래서 1학년 1학기에 들었으면 2학기에 들을 필요 없어요. 물론 1학년 1학기에 기초문법 F를 받으면 다시 2학기에 재수강하면 되는 거고요. 재수강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한국어 교육 전공이며 한국어 교원 상급 다문화 전문가를 취득할 거면 21년 2학기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론을 들었어요. 앞으로 한국어 교원 3급에 이수해야 할 과목은 그렇죠? 18학점 남은 거죠. 다문화사회 전문가랑은 별도. 한국어 교원 과정과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별도. 그런데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론을 들었다는 건가요? 작년에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론을 들었으면 그거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과 한국어 교원 전문가 과정이 동일하게 겹쳐져서 같이 인정되는 거라서 되는데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론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각각 개별이에요. 개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학점 요거 이 인정은 내 어떤 수업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확인을 다시 해보시고 요거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수과정 요거 어떤 거 들어야 되냐면 요 과목 이렇게 어떤 거 들었는지 적어서 학부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학부에서 요거 맞다? 요거 인정된다? 그거는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실습 3학점 이수가 되는 거죠. 해외 실습도 이 학점 이수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해외 실습 과목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향후에 되면 이제 해외 실습 과목 인정이 된다는 것. 과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사회 전문 과목 부전공을 하려면 자유선택입니다. 네, 자유선택으로 21학점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졸업할 때 부전공으로 선택 찍고 심사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18, 최대 18. 여러분이 신입생이라서 18이고요. 다음 학기부터는 21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할 거예요. 3.0 넘으면, 학점이 넘으면 21학점까지 가는 거고요. 추가 수강, 그래서 이제 1학기는 18학점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2학기부터는 이제 21학점까지 여러분 학점만 채우면, 학점 기준만 충족하면 21학점까지 되고 21학점 이상은 계절학기로밖에 안 돼요. 계절학기로만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학점까지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최대. 최대.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시면 될 테고요. 실습을 마치고 바로 졸업하지 않아도 교원 자격증 취득에 문제 없습니다. 교원 자격증 취득은 그냥 영역별 이수 과목을 다 듣고 졸업했냐 안 했냐 이것만 보는 거기 때문에 언제 졸업했냐 뭐 몇 점으로 졸업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졸업 기준만 충족해서 이수 과목 다 들으면 다 됩니다. 전공 42학점인데 60학점 취득해도 되고요. 80학점 다 들으셔도 되고요. 네. 자유선택 학점 줄여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공 이수 학점을 충족하고 나면 자유선택 학점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 거니까요.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공 수업만 다 듣고 졸업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른 수업 안 듣고 그냥 나는 한국어 교육 과정에 개설된 모든 수업 이걸로 다 채우고 졸업학점 다 채우겠다고 그렇게 다 듣고 졸업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자, 더 궁금하고 자세한 설명 또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이어서 내일 모레 한국어 교육 전공 내일 모레 있고 내일 또 한국어 전공 있고 네, 또 있으니까요. 또 고민해 보시고 계획 세워 보시고 뭐 그러면서 생각나시는 궁금한 점 있으면 또 향후에 질문도 해주시고 언제든 뭐 이메일이나 뭐 쪽지나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소통은 뭐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질문을 해주세요. 네. 1영역 2과목인 교원 자격에서 1영역이 2과목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45학점보다 3학점 더 들어야 하는 거 아니고요. 1영역에서는 2과목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1영역은 2과목만 들으면 돼요. 졸업시험에서 1영역이 3과목인 거는 졸업시험이고요. 졸업시험을 과목이에요. 졸업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과목 안 들었어도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1영역을 세 과목 안 들었어도 시험은 볼 수 있어요. 그냥 따로 그냥 수업 안 듣고 시험 봐서 수업 들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듣는 게 좋겠죠?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네, 뼈가 되는 거. 이거는 내가 이렇게 줄이고 저렇게 들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다 듣는 걸 추천해 드리거든요. 많이 다다익선 이 추천입니다. 다다익선이 추천인데 이거는 내가 뭐가 약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해? 어느 부분이 약해? 요걸 염두에 두세요. 내가 한국어학적인 지식이 정말 너무 없어. 한국어학적인 지식이 너무 없어. 그러면 한국어학 쪽 수업을 좀 더 들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쪽 분야를 좀 채워야 되니까. 응?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수업 추천 학년 상관없이 먼저 필수 수업을 들어도 되는데요. 이게 있어요.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이게 연계되는 과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계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듣는 게 좋은 과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음교육론을 들으려면 발음교육론 듣기 전에 발음 의문론이나 한국어 발음과 관련된 수업 먼저 듣고 그래서 어학적인 걸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교육으로 가는 게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거꾸로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거꾸로 듣는 것보다 반대로 어학 듣고 교육론 듣는 게 교육은 어학을 기반으로 응용해서 어학을 기반으로 교육으로 나가는 거라서 순서상은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학 1영역이죠. 1영역을 먼저 듣고 듣는 거. 1영역 그리고 2영역, 4영역을 먼저 듣고 3영역을 그걸 기반으로 해서 3영역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교육이 각자. 그래서 원래 순서상으로는 1, 2, 4영역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3영역을 그 다음에 듣는 게 맞아요. 원래 이론적인 순서가. 근데 딱 그렇게 계획을 짤 수는 없으니까 적당하게 이제 한국어 교육학 개론 같은 것들은 기본적인 개론적인 내용들, 강론 말고 교육학에 있어서 강론 말고 개론적인 것들은 이제 먼저 듣는 게 좋죠. 어학과 함께 개론, 전체적인 총괄적인 거 다루는 것들을 먼저 듣고 어학과 함께 같이 듣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쌓고 교육으로 가면 교육론 수업을 들을 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고 아마 그렇게 짜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 늦은 시간에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열띠게 또 수업 특강을 듣고 관심을 갖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열려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언제든 궁금한 거 질문을 해주세요. 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또 내일 모레 다른 교수님들이 진행하는 특강 관심 있으신 분 들으시고 토요일에 우리 또 모든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또 자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보면 참 좋네요.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계획 잘 세우시고 늦은 밤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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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